안녕하십니까. 법무위의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12번째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성범죄 사건의 대응 방안 및 저희 법인에서 수행했던 어떤 무죄 내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범죄 사건은 크게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강제추행은 성행위 자체는 없지만 어떤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추행을 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행위 내지 추행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는 그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강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주된 관건이 되고요. 이때는 또 합의의 문제로 도달하게 됩니다. 성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근데 문제는 의뢰인분이 생각을 하기에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기억이 없었는지 성행위나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서는 목격자가 있는지 또는 그 외에 CCTV 아니면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 DNA 검사, 성기 검사, 어떤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기소 여부, 유죄 입증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사자 본인이 1차적인 대응을 그 고소하는 상대방 측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분의 사과 한마디가 성범죄 사건의 유죄 입증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문제된 사항을 보면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측에서 먼저 자기에게 성적 피해를 가했다고 생각되는 그 가해자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러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사과를 해라. 지금 사과를 하면 고소하지 않겠다. 지금 사과를 안 하면 SNS에 공개를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적인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성행위 내지 추행행위 자체가 없다고 생각되는 의뢰인분의 경우도 우선은 고소인의 어떤 그 주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선 이 상황에서 너무 섣불리 화를 자초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올 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미안해라든지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이 이렇게 화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약간 애매모호한 측면에서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과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왜 사과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아무 대응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을 때 대응 자체를 안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성행위 내지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성행위 자체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오히려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본인의 진위와 다른 내용으로 어떤 사과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버리면 그것 자체만으로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설사 성행위 내지 추행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사과 한마디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문제 담는 경우에서는 차라리 대응을 하지 않고 변호사의 어떤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합의를 하면 그냥 잘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죄명에 따라서는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가 선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형량이 7년 이상의 형량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3년 이상의 형량이 강간 같은 경우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5년 이상의 형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폭법 위반 같은 경우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법에 정한 어떤 형량을 가중해가지고 7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합의를 해서 고소 취하, 처벌 불원의 어떤 선처의 의사를 받고 없어졌다. 과거에는 이제 성범죄 사건이 친고죄였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 취하를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됐어요. 사건이 그냥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소인이 고소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고소 취하 의사를 하더라도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고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야간 주거 침입 정도, 주거 침입 강간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형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합의를 해도 재판부에서 장량 감경을 해서 한번 감형을 해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3년 6개월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저한도를 선고를 해도 3년 6개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예요. 죄명이 단순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하고 성폭법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3년 6개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성행위가 없이 강제추행 혐의인데 만약에 주거침입이 전제가 돼서 강제추행을 했다? 단순히 손을 짚었는데 누워있는 어떤 모르는 사람의 손을 짚었는데 성추행 의사 없이 근데 그게 가슴이라든지 성기 부분을 닿았다. 근데 모르는 사람의 어떤 신체 접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강제추행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그 강제추행의 장소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든지 모텔이나 호텔 방에 잘못 들어갔다든지 이랬을 때는 야간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이렇게 되면 성폭법이 적용이 돼갖고 합의가 돼도 3년 6개월의 실형이 나온 경우를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가벌성이 조금 잘못된 경우죠. 이건 형량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주거 침입하고 강간 혐의를 구별을 시켜야 돼요. 어떤 모르는 사람을 공격하겠다라는 의사로 주거 침입을 한 다음에 강제추행을 해야 성폭법에서 정한 가중처벌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집에 잘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잘못 들어갔는데 방 안이 껌껌해가지고 막 떠듬떠듬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잘못 만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됐다? 내 의사에 반해서 만졌다? 그럼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잘 감안해가지고 해주느냐?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일 수도 있지만 나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몸을 만졌다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여기서 합의를 했다? 어쨌든 저 사람이 실수였다? 근데 문제는 죄명 적용 법자가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법이 적용됐다? 이러면은 7년 이상의 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투는 경우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우선 1, 2 신고가 들어오건 해바라기 센터에 이제 고소를 하든 신고를 하든 그러면은 바로 검사를 합니다. DNA 검사를 바로 합니다. DNA 검사를 이제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바로 이제 진단 키트를 통해 하고요. DNA가 이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타액이 나왔는지, 그리고 콘돔 사용에 따르면은 콘돔 입자가 나왔는지. 제가 했던 사안 중에서는 콘돔 성분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녹말 입자, 고무 접착 방지제로 사용되는 녹말 입자하고 실리콘 오일 이 두 가지가 함께 검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녹말 입자가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리콘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샴푸, 어떤 세안제 여기서도 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오일만 검출만 된 경우에서는 콘돔이 사용되었다라고 입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피해자의 몸에 콘돔이 들어간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녹말 입자와 실리콘 오일이 두 가지가 모두 검출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만 실리콘 오일만 검출된 경우에는 사실상 입증이 잘 안 된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주장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조차도 설사 녹말 입자가 검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소인의 일반된 주장, 그 고소인이 내가 당했어, 내가 피해를 당했어라고 친구들과 나눈 그 문자 내용, 그럼 목격자 생기죠? 피해 발생 이후에 실제 목격한 건 아니지만 그때의 상황, 그때의 진술을 보강해주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형사재판을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제가 아는 사건에서도 DNA도 없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콘돔 입자 발견 여부에서 녹말 입자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콘돔 사용 자체가 사실상 입증이 안 된 거죠. 국가수 감정에 의해서도. 실제로 화급심 판례 제가 이제 무죄 받은 사안
제 블로그에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그 무죄가 나온 사안이 있는데요.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술에 취해서 호텔에 데려다주고 나왔는데 그 호텔에 데려다주고 나왔을 뿐인 상황에서 이제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DNA도 없고 콘돔 입자에서도 실리콘 오일만 검출됐지 녹말 입자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관계 자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이 안 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무죄를 받은 사안도 있는데, 제가 처리하고 있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안에서도 녹말 입자가 발생이 안 됐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서 한번 무죄를 받아봐라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는 경우입니다. 실제 진실이 뭔지는 당사자들이 알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고소인과 합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제가 실제로 합의한 경우에서는 이제 강제추행 내지 성범죄 관련 사건은 아니지만 이제 카메라 촬영 관련된 부분에서 한 100만 원만 주고 합의가 된 경우도 있고 1억 원까지 지불하고 합의를 시도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 금액이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뭐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고소인과의 관계, 그리고 성행위가 있었는지 강제추행인지 어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형사재판 이후에 별거로 민사소송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합의를 할 때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 합의를 할 때 고소인 쪽에서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혐의를 인정해라, 혐의를 인정하는 걸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행위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거거든요. 합의를 아예 안 하고 100% 무죄를 주장하자니 본인이 불안한 경우도 있고, 우선은 합의를 해야 양형에서도 반영이 되니까 합의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혐의를 인정을 해라 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니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처리하는 사건에서도 혐의 인정 여부는 논외,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인이 경찰 조사도 받고 어떤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약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그리고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에서 선처를 표명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 그러니까 혐의 인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련 사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이렇게 합의를 했을 때 혐의를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인의 어떤 정신적 보상만 전제로 해서 성행위 자체가 없었다라고 무죄 주장을 하면서도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합의 과정은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끼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반성을 하고 있고 사과를 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합의를 해준다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혐의 인정을 조건으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참여재판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고소인 측의 반응을 살펴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단 하루 만에 판결 선고가 되고 배심원이 참석을 해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소인의 반응을 살펴서 고소인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거나 수사를 좀 받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경우라면 구태여 국민참여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되는 경우 있지만, 워낙 주장하는 경우,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정면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미묘하고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뢰인분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 혹시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본인의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뭐 시간 관계없이, 제가 핸드폰을 이제 한 개만 쓰는데 뭐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뭐 제가 연락을 받을 때 제가 뭐 쉬는 날 연락을 했다고 해서 뭐 불쾌함을 느낀다든지
퇴근 시간 이후에 연락을 줘서 제가 불쾌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카카오톡에 기록을 본인 사실관계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간단한 거는 카톡으로 답변을 드리고, 전화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연락을 직접 드리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드리는 게 한 5분, 한 1, 2분 정도만 통화를 해도 바로 그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걸 바로 즉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